자, 나라가 난리 법석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심상찮게 가고 있고 한국 경제도 심상찮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4, 5월이 걱정입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경기 침체로 가는 두려움을 막기 위해 지금 몇 년간 해오던 긴축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이렇게 풀려있는 돈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이 금리 올리는 작업을 3년 만에 중단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세계 경제가 지금 급속하게 나빠지니까 선제적 조치로 미국의 연준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하는 총재는 시장 생각보다 더 완화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연준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벅찼는데 중단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 기본적인 이 토대 자체가 급속도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금융위기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하면서 깡통 전세를 경고를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속하게 취약해질 수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와 즉 가계부채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상승이 되고 또 전세나 개인 사업자 대출이 커져서 문제가 크다. 특히 전세값이 하락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값이 내려가면 시세에 따라서 받았던 전세 보존금을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지금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커졌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서울 집값이 0.2%가 내려갔는데 4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서울 전세값이 끝없는 추락을 하는데 잠실에서는 3개월 만에 1억이 떨어졌다. 그래서 한 주에 0.25%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4구에서는 뭐 스카이캐슬이다 해서 파라군 특구라는 이 강남 4구에서는 마이너스 0.59% 하락률이 최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이 붕괴되기 직전에는요, 이 과잉 공급되어 있던 오피스텔이나 과잉 공급되어 있던 상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상권 주변에서부터 이 공실 상가들이 늘어나고 또 공실 오피스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무실도 점점 비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 이 빈 상가들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을 보일 정도로 지금 공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의 공실률이 서울시 도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최고 상권인 가로수길 대로변에 상점 입구에 권리금 없다 임대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건물주는 실평수가 120평 상가인데 엄청나게 큰데죠. 관리비 포함해서 2,640만 원이던 월세를
2,200만 원까지 깎았는데도 지난달 디저트 가게가 나간 후에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뭐 말인가 하면 월세 2,200을 내고 커피나 이 케이크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업소는 2010년을 전후에 가로수길이 뜬 이래 이런 불황은 처음 봤다. 돈 쓰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최저임금은 오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 작년 4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권의 몰락이 과거에는 뭐 명동이나 강남의 청담동이나 가로수길이나 삼청동 이런 데는 예외였는데 이제는 핵심 상권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지금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여기 사무실이 있는 홍대 바로 앞에 홍대 이 담벼락 밑인데 여기에도 곳곳에 건물이 통으로 비어 있거나 1층이 비어 있는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홍대 상권이 떴다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지금 아주 황량해져 가고 있어요. 자, 명품의 메카라는 청담동의 공실률이 11.2%로 올라가고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 가장 가게가 많은 동대문에서도 지금 상권 공실률이 14.6%. 동대문에 이 각종 이 패션 몰들 건물에 가면 곳곳이 비어 있어 가지고 구석이 다 이가 빠진 듯 썰렁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최고의 전자제품 단지였던 경북 구미 산업단지의 공실률이 33.1%, 울산 신정동이 31.8%, 공단의 3분의 1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공단에. 자, 이러면서 전국에 지금 상가 임대료도 평당 지금 임대료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합니다. 자, 이런 상가의 공실률은요, 그 사회의 소비 지출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특히 이제 변두리 상가부터들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이 이제 공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핵심 도심에 이 아주 그냥 가장 대표하는 자리서부터 이 빠진 듯이 상가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는 건물 자체에 하나도 입주하지 않은 통 그냥 비어있는 공실도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권리금을 없애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 사회를 거대하게 덮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이 인상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이런 때 장사한다고 2년씩 계약해서 나섰다가는 그냥 망하기 십상이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자고 다 움츠려 있는 거죠. 자, 소비의 둔화가, 급격한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소비를 안 하니까 이제는 제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공장 돌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공장을 돌리는 이 회전율을 줄이자. 그리고 설비 투자에 돈을 쓰지 말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현금 딱 들고 버티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1%로 역대 최저고 실물 경제의 지금 위기가 이 산업 생산 증가율이 1%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회가 완전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4.2. 그리고 경기 동행 선행 지수라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것은 이 47년 그러니까 1971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나 금융위기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에 경기 동행 선행 지수를 처음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경기 동행 지수와 선행 지수가 동반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체감 경기가 역대 최악이다. 근데 전망은 더 우울하다. 지금 정도만 돼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가 지금 답이 나오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유일하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도 거의 꺼졌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부터 수출 대기업까지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문제는 언제쯤 풀릴 것 같다라는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공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2019년 1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달에 비해서 3%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BSI가 7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년 10개월 만인데 이 지수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라는 건데 99도 아니고 69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기업들의 상당수가 지금 불안하게 본다는 거죠. 제조업은 특히 더 나쁜데 이번 달에 제조업 업황 BSI가 67로 지난달 71에 비해서 4포인트가 더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빠진 부분이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이런 데서도 확확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 장비는 63%로 5포인트 낮아졌다고,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팔릴 건데 이것도 13%가 낮아서 55%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 자동차 등 이런 재료들을 쓰는 산업 전반이 다 불황에 빠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핵심이 뭔가 하면 새로운 사업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설비 투자 하지 마라. 돈은 현금으로 딱 쥐고 있어라. 부동산은 최대한 처분하라. 쓸모없는 부동산은 죄다 처분해라. 그래서 삼성도 지금 부동산을 서초동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현금을 들고 이 위기를 버텨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외국으로 나가자.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제 맞지 않은 폭탄이 하나 있는데 이 폭탄은 아주 큽니다. 중국 폭탄입니다. 중국의 경제의 둔화가 지금 아시아 전체 무역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이런 어떤 파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파도가 더 거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싱가포르는 수출이 1년 전보다 8.5%나 줄었어요.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여기도 수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4.6%가 줄고 베트남이 세계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니까 여기도 수출 증가율이 1.3%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5년 내에 베트남이 수출이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홍콩도 5.8%가 줄고 대만, 한국도 지금 3%, 1.2%가 줄고 일본은 마이너스 3.8%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아시아에서 중국의 원재료,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재료망이 되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 정권의 지금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기술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창의력에 의한 부분입니다. 유니콘 기업의 대표적인 한국에도 곧 100만이 넘어간다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 넷플릭스가 정말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IT 기술을 적용시켜서 넷플릭스입니까? 처음에 비디오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비디오를 이제 배달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유선망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OTT라고 이제
아예 비디오를 인터넷처럼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마어마한 컨텐츠 투자 1년에 한 8조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까지 무슨 IPTV나 케이블 TV 또 VOD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싼 가격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세계 1억 8천만 명인가가 뭐 보고 있다. 미국에서 5천만 명이 보고 있다는. 그래서 이게 무슨 4차 산업혁명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면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려면 창의력 있는 이런 플랫폼을 잘 구상을 하고 그 창의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보면 무슨 너무 이 어플 하나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고민을 해야 되지요. 그 산업의 수준에 스마트 공장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광주행 일자리가 타결됐다고 어제 오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민노총의 이 정치 노조를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조차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이 토지 비용이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해가지고는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기 위한 이 땅 제공도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돼요.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를 모르니까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제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고 그리고 그들의 코가 끼어서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를 하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좌파들의 최저임금이니 그 다음에 노조 철밥통이니 이런 거는 마르크스나 전통적인 좌파의 교과서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붙어서 한마디로 그리스 같은 거대한 이권 국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왜 망인 줄 알아요? 나라 자체가 한마디로 이 노조니 그 다음에 각종 이 조직 군대니 경찰이니 하는 조직들이 전부 거대한 이권으로 이렇게 서로 사설되어 있는 지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도 그런 이권 구조에 의해서 엄청난 공무원이 국민 숫자 대비 공무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40살 넘으면 은퇴해서 연금 받고 지내고 자 그래서 심지어 무슨 프로축구 경기의 표를 경찰이 팔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섬이 많은 나라라서 유람선은 해군이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자체가 거대한 이권 국가화 되면서 나라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느냐.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민변 거대한 이권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습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이권을 정치와 결부시켜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돌리면서 국민 세금에서 사고 낸 놈은 사라져버리고 손 털고 사라지고 국민 세금으로 1조 가까운 돈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런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섬에 세금을 받는 특별 기동대가 세금 받으러 출동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마이크로 지금 세무쟁이들이 섬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다 숨어라. 그리고 마피아가 세금을 대신 뜯어가고 예? 그리고 온갖 인적이고 예? 연고로 그 거대한 연고주의 그 연고주의가 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나라는 평생 가도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그냥 관광이나 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사는 게 전 제조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요. 자,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가장 핵심은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거다.
제가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고주의 정치, 이런 경제를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는 단체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들에 의해서 붕괴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보수 정권 중에서 약체고, 권력을 유지하는 인적 파워도 약체고, 인력 풀도 약하고, 그걸 또 바칠 수 있는 외곽 조직도 약하다는 걸 눈치를 채고 정확하게 박 정권의 잘못과 약점들을 흡입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뺏긴 사람이 하소연 할 것도 없어요. 뺏긴 놈이 바보지요. 그래서 권력은 피로서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는 권력까지도 날려버리는 이 힘을 참여연대나 이런 민노총 같은 좌파 영고주의 단체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정권이 교체되고 운영되겠습니까? 그 경제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문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역력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수 우파들이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자본주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될 수 있는가, 그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이 났어요. 민노총이나 한마디로 참여연대나 한국노총도 조금 나았는데 이제 똑같아졌어요. 서로 도둑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변이나 이런 데를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체할 수 있겠어요? 선거에서 내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붙자. 우리를 듣든지 저쪽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이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당에 제가 대선 후보들이 안보도 저 비리비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제에서 저딴 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 하나 떼지 못하고 저런 자들이 집권을 해서 권력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집권도 못할 뿐더러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또 권력 뺏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게요. 자, 이 지금 경제 문제 어떤 대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를 좌파 영고주의로 끌고 가는 이 시스템을 깨지 않으면 답이 없고 이것은 총선과 대선에서 깨겠다고 공약을 내걸어야 가능합니다.